어머니, 이제 집에 그만 오세요. 아들 현우가 제게 한 말입니다. 3년 동안 손주를 정성껏 키워온 저에게 말이에요. 애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키울게요. 솔직히 용돈의 교통비, 식사비까지 부담스러워요. 그 돈이면 유치원 보낼 수 있거든요. 새벽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매일 지하철로 1시간씩 오가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갔어요. 그런데 며느리 소연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분유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옷은 100% 순면이 아니라서 입히면 안 돼요. 친정 어머니는 허리 아프다며 손주 돌보기를 거부했는데 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떠넘겨졌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어요. 둘째 아들 현우와 며느리 소연이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참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거든요. 그런 소연이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출산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소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현우네 집으로 가서 갓난아기 돌보는 일을 도왔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트림 시켜주는 일들 말이죠. 소연은 아직 몸조리 중이라 대부분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소연이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소연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말하려는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회사에 복직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들 일을 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진짜 고민은 아기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마침내 부탁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아기를 돌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봐줘야지. 우리 손주인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너무 어리고 베이비시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연의 손을 잡고 걱정 마라. 내가 우리 손주 잘 키워줄 테니까 너는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기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고 첫 걸음마도 제가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소연이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아기에겐 엄마 냄새가 나는 집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소연이 퇴근하면 바로 아기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소연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뭘 하냐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동철에게 얘기했어요. 동철도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우리도 보람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손주 돌보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쓰던 물건들을 다시 꺼내보고 요즘 육아법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아기용품도 몇 개 더 사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워낙 오랜만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소연의 출산 휴가가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기 재우는 법,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까지 다시 한번 익혔습니다. 소연도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서 서둘러 준비하곤 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소연이 직장에 복귀한 첫날부터 저는 현운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집을 나섰어요. 현운의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손주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신났어요.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고 울음소리조차 사랑스러웠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점점 지적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분유 온도가 너무 뜨겁다며 온도를 다시 재보더라고요. 저는 손목에 떨어뜨려서 확인했는데도 말이에요. 소연은 제가 측정한 온도를 믿지 않았어요. 체온계 숫자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너무 뜨겁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화상 입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에게 해를 끼칠 뻔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저귀를 갈 때도, 아기를 안을 때도, 심지어 아기 옷을 입힐 때도 소연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저귀가 너무 꽉 낀다며 다시 채우라고 했다가 이번엔 너무 헐렁하다며 또 고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현우와 형을 키울 때는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소연 앞에서는 뭘 해도 틀린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분유 브랜드까지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꼭 특정 브랜드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기한테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산 분유가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성분표를 봐도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소연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유는 가격이 2배나 비쌌어요. 저는 매번 마트에 가서 그 비싼 분유를 사왔습니다. 소연은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제가 직접 돈을 내고 사오는 건데도 말이에요. 아기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사온 옷들을 보더니 소연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옷은 아기 피부에 안 좋다며 순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면이 80%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100% 순면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산 옷들은 다 못 입히게 됐어요. 소연이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한 비싼 옷들만 입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억울했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기를 재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투임시키는 방법,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일일이 지적했어요. 아기를 세로로 안으면 목이 완전히 앉지 않았다며 가로로 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연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 자세로는 아기가 자꾸 보챘습니다. 세로로 안으면 금방 잠드는데 가로로 안으니까 계속 울었어요. 그래도 소연은 아기한테 좋은 거라며 그렇게 안으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소연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참고 가로로 안았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소연이는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기를 세로로 안더라고요. 그럼 아기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점점 저는 소연 눈치를 보게 됐어요. 뭘 해도 지적받을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보다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매번 소연이 퇴근하기 전에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점검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제가 원했던 생활이었나 싶었어요.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소연의 간섭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주를 돌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소연이 직장에 복귀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독 아기가 많이 보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건지 계속 울어댔거든요.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달래지지 않았어요. 기저귀도 갈아보고 분유도 먹여보고 안아서 달래보기도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오후쯤 되니까 저도 지쳐서 녹초가 됐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팔은 저렸어요.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소연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어요. 회사가 집 근처라서 가끔 그랬거든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기가 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계속 이렇다며 배도 부르고 기저귀도 깨끗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소연이 아기를 안더니 몇 분 만에 울음을 그쳤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안으니까 그런다고 말했지만 소연은 대아리인 것 같다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친정 어머니는 아기 돌보는 걸 못 도와주시냐고요. 혼자서 매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소연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소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연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친정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디스크가 있어서 아기를 오래 안고 있기 힘들다고 하신다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소연의 친정 어머니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니요. 결국 소연은 계속 저에게만 부탁해야겠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되고 저는 괜찮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고 허리가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며칠 후에 소연의 친정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기 100일 잔치 때였는데 그분을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멀쩡히 잘 걸어 다니시고 아기도 잘 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잔치 중간에 소연이 친정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소연에게 아기 보면서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소연이 그럼 힘들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가
그럼 내가 봐준다고 하니까 소연이 빠르게 말을 막았어요. 아니라며 시어머니가 봐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엄마는 허리 아프다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엄마가 다 봐줘야 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친정 어머니의 허리 아픈 건 핑계였다는 걸 말이죠. 그냥 손주 돌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떠넘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동철에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지 않냐고, 친정 어머니는 허리 아프다고 안 보고 나만 맨날 고생하고 있다고요. 동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나도 허리 아프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왜 나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손주가 소중한 건 변함없었어요.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소연과 현우가 친정집에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기도 데리고 가서 외할머니께 보여드려야 한다며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하루 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소연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기가 너무 말랐다고 하시더래요. 혹시 분유를 제대로 안 먹이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분유를 먹였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루에 몇 번씩 먹이고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좀 더 자주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자꾸 보채는 것도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다면서요. 결국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왔어요. 친정에서는 하루 보고 이런저런 말만 하고 실제로 돌보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어느덧 손주가 돌을 넘겼어요. 이제 제법 걸어 다니고 옹알이도 늘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지며 웃는 모습, 제가 오면 팔을 벌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기였을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간단한 놀이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자랄수록 소연과 현우의 태도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처럼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주와 놀아주고 있으면 시계를 자꾸 보면서 언제 집에 가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두 돌을 넘기자 유치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소연과 현우가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애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라는 현우의 말에 소연도 맞장구를 쳤어요. 벌써 3살인데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작게 말하고 있었는데 뭔가 저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에 저는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덜컥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안 오셔도 되는 거냐는 현우의 말이었어요. 소연이 목소리를 낮추라며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하냐고 타이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다 들어버렸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사실 그게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용돈도 드려야 하고 매일 챙겨드려야 할 것도 많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도 눈치 보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였습니다. 현우는 용돈 얘기까지 꺼냈어요. 교통비에 식사비까지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 않다며 유치원비랑 별로 차이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유치원 보내고 자기들끼리 키우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손주를 키운 것도 모자라서 용돈까지 부담스럽다고 하다니요. 교통비와 식사비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뭔가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우와 소연은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안 와도 된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애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됐으니까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은 자신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맨날 눈치 보느라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하던 물을 틀어놓은 채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연과 현우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고 당황한 목소리로 묻는 소연에게 저는 유치원 보내면 내가 안 와도 된다는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현우가 얼굴을 붉히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용돈 주기 부담스럽고 눈치 보인다고 했다며 따져 물었어요. 현우가 머뭇거리더니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손주를 돌봤는데 결국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 그래.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하며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건지, 그들에게는 정말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억울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다며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날 이후로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냐고 물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서도 솔직히 좀 힘들긴 했다고 인정했어요. 소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저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거죠.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현우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제 일상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현우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과 많이 얘기해봤다며 결론부터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애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고 자기들도 독립적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들도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가 힘들다는 건지 따져 물었더니 매일 신경 쓸 게 많고 엄마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 눈치를 봤다는 건지 신경 쓸 게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눈치를 보라고 했냐고, 언제 신경 쓰라고 했냐고 물어봤지만 현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하자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잘못한 건 없다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직접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는 저에게 맡겨놓고 이제는 본인들이 키우는 게 좋다고 하다니요. 그럼 지금까지는 애한테 안 좋았다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애를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어요. 이웃들이 들을까 봐 부끄러웠나 봅니다. 왜 이웃들이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그러냐고 했더니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좋다, 알겠다. 이제 안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현우에게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한 일을 절대 잊지 말라고요. 현우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라. 이제 보기 싫다고 했더니 현우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로 손주를 볼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손주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지하철을 탈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며 덕분에 자신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지 작별 인사를 하는 건지 애매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는 소연의 말이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삐져서 안 가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현우와 소연의 집에 가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그동안 손주 돌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공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 필요가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 동철이 저를 걱정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며 손주는 계속 우리 손주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그런 위로가 와닿지 않았어요. 손주를 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서럽다고 3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다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더니 동철이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자신도 지켜보면서 안쓰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손주 키우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일인 줄 알았다며 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철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현우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하다며 다시 부탁드리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 돌보는 걸 다시 부탁한다는 것이었어요. 유치원에 보냈는데 자꾸 아파서 조퇴하고 그런다며 소연이 회사에서 계속 나와야 해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 전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부탁한다니요. 한 달 전에 뭐라고 했냐며 이제 너희가 직접 키우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어요. 결국 생각보다 힘들다는 게 현우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본색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편할 때는 저를 이용하고 부담스러우면 내치고 다시 필요하면 불러드리고 저를 뭘로 보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그런 일 없다고 했더니 제발 도와달라며 소연이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연이가 힘들면 소연이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라고 나는 이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 몰랐나 봅니다. 화내지 말라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거든요.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상처받는다고 말했더니 현우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동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이사가 왜냐고 물어봤지만 여기 있으면 자꾸 얽힐 것 같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했어요. 동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라며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동철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 근처 작은 도시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현우는 저희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 더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며 손주도 보고 싶어 할 텐데 라고 했지만 손주는 너희가 잘 키우라고 이제 나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더니 혈육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희는 나를 배려한 적이 있냐고 되물었어요. 현우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당일에 현우와 소연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소연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너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라고, 나도 내 인생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사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였는데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정겨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라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니까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찾아가며 익혀야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눈치 볼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을 일도 없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늘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철과 저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텃밭을 얻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분양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상추랑 고추를 심어보자는 동철의 제안에 저도 마음이 설렜어요. 토마토도 심고 싶다고 했더니 동철도 신이 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첫 주말에 화원에 가서 모종을 샀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까지. 작은 텃밭이지만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모종을 고르는 것부터 즐거웠어요. 어떤 게 건강한 모종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화원 사장님께 여쭤보며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심는지 몰라서 헤맸어요. 옆 텃밭에서 일하시는 박순자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새로 이사 온 분들이라며 상추는 이렇게 심으면 된다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사신 분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한다며 천천히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는 금방 텃밭 일에 익숙해졌어요. 물 주는 시간, 거름 주는 방법, 벌레 잡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또 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상추가 이렇게 컸다며 동철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키운 거라 그런지 더 예뻐 보인다고 동철도 말했어요.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뭔가를 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 외에도 김영자 할머니, 이정자 할머니까지. 다들 비슷한 연배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텃밭에서 딴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댁에서 모여서 점심을 해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집에 와서도 피곤해서 누워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시간도 여유롭고 마음도 편했어요.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가 몇 명 있냐고 김영자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제 4살이라고요. 그럼 보고 싶겠다며 자주 보러 오냐고 물어보셨지만 멀리 살아서 잘 못 본다고 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눈치를 채셨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 생각은 점점 덜 났어요.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매일 그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생기니까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저녁에는 동철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아파트 주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 좋았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인데 어떠냐고 동철이 물어봤을 때 좋다고 정말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동철도 그렇다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싶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방해하지 않았고 저희도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다고요. 복잡하고 힘든 일 없이 조용히 사는 건 말이에요. 60대 후반에 이런 평온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 집에서 산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텃밭에 나가서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어요. 소연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했나 싶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안녕하다고 인사했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소연이 말씀드릴 게 있다며 둘째를 가졌다고 했어요. 순간 텃밭에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둘째를 가졌다니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3개월째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다면서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기쁨보다는 왜 이제야 말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축하한다고 인사했어요. 소연이 감사하다고 하더니 예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아기 돌봄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첫째 때처럼 말이에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몇 달 전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부탁한다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출산휴가 후에 복직해야 하고 첫째도 아직 어리고 둘째까지 생기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그때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리석었다고? 그때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부탁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소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간절하다며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할 거라고 절대 피해 드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피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 도와달라며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라고 했더니 또 허리가 안 좋으시다는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며 예전처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하며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대답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서 잘 키우라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라고 말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확실히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살라고.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대답했어요. 소연이 한참 말이 없더니 현우와도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얘기할 것도 없다며 내 대답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며 너희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개운했어요. 예전 같으면 망설이고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동철에게 얘기했어요. 소연이가 전화했다며 둘째 가졌다면서 또 부탁하더라고 했어요. 동철이 고개를 들더니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 살자고 했다고 하니까요. 동철이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에 예상했던 대로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연한테 들었다며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된다며 내 대답은 정해졌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엄마 말 안 들리냐며 안 된다고 했다고 반복했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매정하다고. 누가 매정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3년 동안 정성껏 키워줬는데 부담스럽다고 내친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했지만 잘못 생각했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냐며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현우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며 이제 정말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 살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여기로 오라고. 내가 그쪽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선을 그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동철과 산책을 하면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늦었다고, 진작 그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주는 예쁘다고 하니까 손주는 예쁘지만 그 애들 부모가 문제라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고 동철이 말했어요. 동철의 말이 맞았어요. 손주는 죄가 없지만 그 부모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하니까 동철도 그래,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어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 후에 소연이 한 번 더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뻔했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현우도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텃밭 일에 더 열중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고추와 토마토가 제법 많이 열렸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이웃들에게 나눠주니까 다들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보시면 별거 아니라며 정성껏 기르기만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성껏 기른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토마토든 손주든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성을 저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토마토도 키우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현우와 소연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이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침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철이 웃으며 다가와서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자존심도 되찾았고 진짜 행복도 찾았습니다. 손주가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철과 산책을 하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고요. 동철도 당연한 거라며 우리는 부부라고 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사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권리가 저에게도 있다는 거요. 이제 저는 김영숙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68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